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요즘 산업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전해질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와 당국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2인 1조가 근무가 원칙인데 이걸 문서를 위조했다라는 것도 드러났고요. 안전관리는 하청과 재하청 또 탁상행정 아래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외양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소 때문입니다. 소를 잃으면 외양간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 행정당국 또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분들께서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6월 3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협상을 놓고 노사가 치열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2차 회의가 열렸고요. 오늘 16일 4차 전원회의를 통해 노사 양측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첫 요구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현재 6,030원인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경영계나 또 여러 입장에서는 기업 사정과 경제 상황 때문에 어렵다, 이런 입장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김민수 청년유니언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죠?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한 달 동안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6월에 앞서서 4월과 5월 달에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만나고, 또 최저임금 올해 이제 임금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구체적인 통계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6월 어제 첫 회의에서는 지난 시간 동안 활동했던 위원들의 활동을 보고하고 통과시키는, 이렇게 이제 상견례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간 여러 가지 통계 자료라든지 자료들을 보고 또 서로 좀 입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사실 뉴스가 되는 게 최저임금을 10,0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놓고 얘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10,000원을 목표로 정해놓는 거에 대한 반발도 있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저는 10,000원이라는 숫자가 지금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논쟁은 워낙 소모적입니다. 조금 네.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를 놓고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거든요. 네. 국민소득 3반문으로 앞서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외형상으로는 성장했으나 실제로 이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이 좋아졌는가? 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굉장히 어떤 수준적인 안전사고들이 벌어진다든지, 여전히 다수의 시민들이 전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과연 이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제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해법으로서 최저임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한국 사회의 어떤 다수의 시민들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논의가 좀 전향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어떤 상징적이거나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봤을 때 최저임금 상승률 어떻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냥 통계상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봤을 때 좀 낮은 수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실제로 이제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최저임금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물가를 얘기하세요. 네. 이게 어떤 이 통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인데, 또 통계상의 물가 상승률은 완만하게 나오는데 왜 시민들은 매년 물가가 높아지고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걸까?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으로 주거 비용이라든가 의료 비용이라든가 교육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네. 거기에 뒷받침되는 어떤 임금은 그 상황에 너무나도 멈춰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 시민들은 어떤 물가가 오르는 것에 비해서 불안이 커지는 것에 비해서 임금은 너무 안 올랐다, 이런 체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통계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체감하는 어떤 물가와 이 최저임금의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생계비에 대한 고민은 여태까지는 돈을 버는 개별 근로자 혹은 노동자 단위로 봤었는데 이걸 좀 가구 생계비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단적으로 그런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이제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망과 관련된 얘기인데. 네. 그래서 근근히 먹고 살다가도 예를 들면 이제 뭐 자녀가 대학을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어떤 가뜩이나 임금도 적은데 복지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제 다른 사회였으면은 일정하게 감당 가능했을 만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 휘청거리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생산성 신화가 무너진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저임금 문제를 이제 임금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어떤 가족 단위, 또 사회 공동체 수준에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위험에 대해서 같이 막아낼 수 있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네. 라는 수준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가구생계비와 임금 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빼놓을 수 없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 사실은 개개의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돈보다는 이 가게가 겪게 되는 뜻하지 않은 경제적 지출이나 위기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인데요. 실제로 최저임금 실태를 이 현장을 돌면서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은? 저는 이제 최저임금 실태 같은 걸 조사하다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 임금이 지금 너무 낮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 명목소득이라 그러거든요. 월급 통장에 그대로 찍힌 숫자가 네. 20, 30대 경우에는 이 명목소득이 네. 이 조사를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으로 그 숫자가 깎았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청년들이 받고 있는 그 월급 통장의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 요게 사실 이제 최저임금 문제까지 연동을 시키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고 중소기업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생활을 유지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뭐 학업과 일을 병행해서 흔히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잘 안 지켜지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루고루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 현장 시민들이 만나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려주십니다. 예. 자, 최저임금의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해서도 직접 또 조사하신 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실은 노동계와 또 경영계가 서로 입장이 많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이 경영계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필요하다면 4차 최종 회의, 전원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또 경영계 입장도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영계에서는 구조조정 또 글로벌 경제 환경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기업들이 힘들어졌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임금을 올린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동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다른 나라 상황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위기가 있고, 이게 사실 한국의 어떤 기업들이 어려운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 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역설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기도 어렵고 어쨌든 이제 가계 소비도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일 때는 실제로 이제 다수의 시민들, 소비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어떤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서 네.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출발선을 잡고 그 힘을 바탕으로 기업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교과서에 가까운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제 소득 중심의 경제다 이런 것들이 주장되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교과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정작 이제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임금이 늘으면은 기업이 어렵다. 네. 라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마치 이제 노동자들이 뭐 기업의 어려움을 생각 안 하고 막 임금만 올려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저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타당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 살고 일하는 사람들도 살고 그러면서 소비하는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런 어떤 상생해법 같은 것을 같이 모색하자는 취지로 네. 이 토론에 좀 전향적으로 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린다라는 뭐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와 또 그 어떤 실효성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은 기업이 내는 거니까요. 이렇게 10,000원으로 오를 경우에는 물론 경영계의 입장입니다만 24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고용을 줄여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 발표 내용 봤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그 10,000원을 올리면서 누구는 뭐 피해를 입고 누구는 살아남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네. 임금만 10,000원으로 된다는 거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네. 임금이 오르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이제 이 임금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노동자들도 이 사기가 오르게 되고 이직률도 감소하게 되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임금이 올라감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소비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금이 올라가지고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많이 도입하게 되면은 또 그게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실제로 인건비 부담의 증가 분의 상쇄하는 어떤 기업의 경영 효과들 여기에 더해서 기업도 자기적 어쨌든 인건비를 높이면서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기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해법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네. 뭐 25만 명이 줄어든다, 50만 명이 줄어든다 이런 거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그대로 기업에게 타격이 간다라는 굉장히 좀 단순한 산수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산술적인 이 임금 상승과 고용 감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인 다른 효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가 효과도 다 계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맞습니다. 사실 이 최저임금을 놓고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는 곳은 대개는 영세사업장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뭐 노동자들의 생계비라든가 이 최저임금이 가진 사회적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좀 이런 영세사업장이라든가요, 또 지불 능력이 다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세사업자가 최저임금의 집중적인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일단 이제 굉장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당장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실제로 이제 임금의 구성을 놓고 보면은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 네.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그 경제 구조가 대기업 본사부터 해서 하청에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 네. 실제로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올라가기까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규모와 그 기업의 대상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은 곧 뭐 소상공인들의 어떤 영향을 주는 곳이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오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난의 요인으로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그 경쟁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내가 예를 들면 편의점을 하는데 옆에 편의점이 또 생겼다. 예. 이것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와 경영난의 가장 1번의 요인으로 지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당장의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과 더불어서 이 어떤 매도우선이라고 하죠.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어떤 소상공인의 어떤 생태계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를 좀 정확하게 보자라는 입장이신데 사실은 기업과 또 이 경영 부문을 책임지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임금 상승이라는 건 참 굉장히 어렵고 좀 부담스러운 요인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10,000원, 2020년까지 올린다고 해도 이 10,000원이 되려면 연 13.4%가량의 임금 인상률을 가져야 되는데 이 노동연구원 같은 곳에서도 이거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기대만 높이고 있다. 한 8, 9%씩 올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일단 뭐 저는 구체적인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10,000원의 어떤 그 현실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해 보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현실적인 인상률에 대한 수준보다도 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어쨌든 지금 너무 좀 세상이 좀 안 좋잖아요. 이 네. 연이어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사람들이 위축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뭐 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어렵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 굉장히 위축시키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무책임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무책임하다. 네, 고도성장기에는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하면서 어쨌든 그 과실을 함께 쌓아왔던 건데
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이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법도 없고 네. 정부가 우리를 도와달라, 뭐 노동자가 뭐 일하는 사람들이 양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저임금 문제도 기업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조금 대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따로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이나 어떤 기업의 상황은 같이 고민돼야 될 문제다. 이런 시각이 보편적일 텐데요. 일단 16일 4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회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어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매주 목요일 동안 그 회의가 진행되고요. 네. 내년도 최저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은 현대로선 6월 28일입니다. 네네. 저희는 이제 어제 회의를 갔다 오니까 좀 이제 신경전이 좀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네. 구체적인 임금 수준을 논의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이 경영계가 좀 이제 첨예하다 보니까 좀 날이 서 있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네. 일단 뭐 저 희망으로는 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합의하고 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논의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잘 가능할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한국 사회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동자위원으로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얘기를 했고요. 또 저희가 기회를 마련해서 또 정경련이나 여기 참여하고 계신 경영계 측 입장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경제 탐구 생활. 네, 어려운 경제 이야기, 경제 탐구 생활로 한 땀 한 땀 여러분의 경제 지식도 쌓아드릴 수 있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립니다. 또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 그리고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 요즘 SNS상에서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대표적인 농작물이 감자, 토마토, 옥수수, 콩 등입니다. 생산량 증대와 유통, 가공의 편의를 위해서 유전자 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농산물입니다. 영어로 오늘 답을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처음 팔리기 시작한 지는 20년이 됐고요. 이것의 현재 점유율은 세계 식품 시장의 35%나 됩니다. 재배 면적은 전 세계적으로 18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의 1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래 목적은 과실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병충해, 환경에 강한 식물을 개발한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지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유해성까지도 있을 것이다.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기존의 육종 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작물입니다.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보내주십시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입니다. 월세 전환율이 가파른 요즘 전세는 희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준전세, 반전세도 많은데요. 이런 부담들, 월세 부담들이 조금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면세점에 대한 관심 뜨겁죠. 구체적인 일정과 또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발표했습니다. 경유 가격에 손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경유차에 대한 혜택 축소들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2대12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세에서 반전세, 즉 조건부 월세가 될 텐데 이렇게 전환할 때 월세 부담 좀 줄어든다고요? 네, 이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 때, 예를 들어 1억 원은 월세 얼마 정도로 전환한다, 이런 비율이 있거든요. 네. 그 비율이 4%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 4월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해서 4.9%를 기록했는데요. 이 4%는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입니다. 이 전월세 전환율이 4.9%면 전세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한 달에 40만 원가량을 내는 수준입니다. 네.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작년 1월만 해도 6%대였는데요. 그랬던 게 작년 4월에 처음으로 5%대로 떨어진 이후에 그 뒤로도 계속 낮아져서 1년 만에 4%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반전세로 전환할 때 부담이 줄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전세난이 특히 심각한 수도권의 전월세 전환율은 4.7%로 전달과 같았고요. 지방이 5.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에서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목포였는데요. 무려 8.3%에 달했고요. 네. 서울이 4.5%로 가장 낮았습니다. 예, 평균치인데요. 보통 1,000만 원에 10만 원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또 비쌌었는데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나요? 요즘 금리가 워낙 낮아서 전세보다는 좀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로 나온 아파트는 계속 늘고 있는데 올해 전월세 이사 수요는 좀 줄었습니다. 특히 4월 이후에 전월세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월세를 찾는 사람들은 줄고 나온 매물은 많으니까 월세 좀 깎아줄게 이런 집주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또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은 좀 안정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습니다. 예, 정부의 주거 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인터뷰 하나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점 이게 워낙 액수가 컸습니다. 매출액도 몇 조 단위로 굴러가서 관심이 높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나요? 네, 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포함해서 부산 한 곳, 강원 한 곳, 이렇게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은 지난 4월에 결정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언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관세청이 공고를 했는데요. 10월 4일부터 4개월간 접수를 받아서 1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심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점표를 좀 세세하게 공개를 했는데요. 재무 건전성과 투자 규모의 적정성 요게 좀 배점이 가장 높았고요. 네. 그 외에도 매장 주변의 숙박시설이나 관광특구 현황, 면세점 인력 운영 계획, 매장의 위패 감별기와 보석 현미경을 갖췄는지 이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좀 워낙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식했는지 기업의 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만큼 또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왔고 또 담합 관련해서도 뜨거운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새 면세점 이 티켓 즉 사업권을 따낼 것인가 누가 따낼 것인가 이런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티켓 4개 중에 일반 경쟁이 3개고 중견 및 중소기업이 1개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티켓 3개를 두고 이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게 될 텐데요. 지난해 두산과 신세계에 특허권을 내준 롯데 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워크의 워커힐 면세점이 일단 재도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커힐 면세점은 이미 문을 닫았고 롯데 월드타워점은 이달 26일까지만 영업을 하는데요. 또 이제 신규 특허에 도전했다 실패했던 현대백화점 그룹도 삼성동 무역센터점을 면세점 입지로 내세워서 입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꾸준하게 면세점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이랜드도 그렇고요. 또 시내 면세점 시장에 새로 진입한
한화와 신세계, 두산도 뭐 입찰 여부를 좀 검토 중이어서 면세점 티켓을 둘러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신규 면세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에는 서울 시내 면세점이 총 13곳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2년 전만 해도 6곳이었는데 2배로 늘어나게 되니까 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관련해서 환율과 관련된 담합 논란은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대책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또 얘기가 됐는데 경유값은 안 올리는데 많은 부분이 좀 바뀌더라고요. 네, 뭐 한동안 경유값 올리네 마네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 2시에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일단 경유값 인상이나 뭐 경유의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은 좀 빠졌습니다. 네. 경유값 인상 대신 검토했던 휘발유값 인하도 이제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요. 대신에 친환경차를 보급을 좀 확대하고 또 에너지 신사업에 투자해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좀 함께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뭐 이게 골자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선 경유버스를 전량 이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죠. CNG 버스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인데요. 내년 이 CNG 버스 구입비 지원을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유버스의 유가보조금을 리터당 380원 정도 지급하는데요. 네. CNG 버스에도 가스 세제곱미터당 세금 84.24원 정도의 세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혔었죠.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네. 예, 노후 경유차를 좀 일찍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서 2019년까지는 모두 폐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에 진입할 수 없도록 운행 제한을 두는 제도를 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폐차된 경유차가 이제 친환경차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할 방침인데요. 네. 현재 친환경차가 17만 4천 대 수준인데 이거를 2020년까지 총 150만 대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신차 판매 중에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6%에서 한 30% 정도로 확대가 되는데요. 그동안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충전소가 부족하다 뭐 네. 이런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충전 인프라도 이 주유소의 25% 수준 그러니까 한 3,100개 정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예, 이 경유차 문제와 더불어서 석탄 발전소 또 산업 현장의 어떤 비산먼지 이런 것들도 지목됐었는데 어떤 대책 나왔습니까? 일단 노후 석탄 발전소 10개를 폐기하거나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같은 친환경 발전소로 교체를 하기로 했고요. 또 이 에너지 사용을 좀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제로 에너지 빌딩 같은 이 친환경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2조 원 규모로 전력 신산업 펀드를 조성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나 뭐 전기차, 전기 저장 장치 같은 이 에너지 신사업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뭐 이런 대책들을 좀 추진을 해서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좀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뉴스를 듣고요. 탑 뉴스 중에 탑 골라주시죠. 아무래도 뭐 경유값 인상은 없던 일로 뭐 이 뉴스를 3뉴스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네. 미세먼지 대책을 급하게 마련하다 보니까 뭐 경유값 인상이라는 좀 임시 방편책이 나왔던 건데 뭐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뭐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무산되긴 했습니다. 뭐 경유차 운전자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긴 한데 뭐 미세먼지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잖아요. 네. 정부가 좀 앞으로는 멀리 내다보고 더 깊이 고민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자, 의식주 얘기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는 곳. 주거의 문제 아주 중요한데요. 국토부에서 여러 자료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관계자 입을 통해서 사회적 주택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뉴스가 됐습니다. 사회적 주택이 뭘까?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보니 단지 주거 공간이 아니라 또 부동산 대책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관점에서 보겠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간의 서민 주거 대책과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시행에 있어서의 지금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희대 부동산학과 이성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낯선 개념입니다. 뭐 반값 월세 공공주택 이 말도 참 풀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또 사회적 주택이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적 주택이라는 쉽게 말씀드린다면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정부가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는 정부 LH공사라든가 HC공사들이 주도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그 공동체 개념으로 몰고 가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비영리단체 NGO라고 그러죠. 네네. NGO라든가 나아가서 협동조합 등이 사회적 주체를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뭘 받느냐면은 금융지원이라든가 조세 혜택을 받아서 취약계층한테 가능한 많은 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좀 줘나가게 했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갖고 있던 임대주택의 정서적 이질감이 문제였죠. 네. 임대주택 사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좀 정서적인 문제를 좀 더 우리가 공동체 의식으로 몰고 가면서 주거와 복지, 나아가서 함께 사는 공동체로 가자.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사회적 주택의 큰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해 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소득층이나 20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자 이런 취지뿐만 아니라 이게 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텐데 제대로 구현이 될까 좀 궁금한 점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를 해나가면서 입주 대상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죠. 입주 대상이 지금까지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그 현 정부가 그 대학생들이라든가 취업생이라든가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임대주택이 일원의 정책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저 입주 대상을 확대해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대학원생들까지 관익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어떤 논란의 소지도 있고, 최근에 이제 대학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게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만 해도 벌써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졸업을 놓치는 학생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인 측면에서 이런 임대 아파트가 그 정말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한 2, 3년 지난 2년이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한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접근이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 좀 아쉬운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 완벽하게 정부가 할 수는 없겠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이 근본적 대책, 원인에 대한 대책이 좀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지점이긴 합니다. 이게 아직은 시범 사업 수준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시장이나 어떤 이런 임대주택 수요자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MB정부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반값 아파트라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임대주택을 그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택지가 없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철도용지라든가 공유지라든가 무슨 사실 대학들이 갖고 있는 것은 캠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학들이 갖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짓는 게 행복기숙사라는 거죠. 행복기숙사라는 것도 이 행복주택의 일환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젊은 층에 대한 어떤 좋은 호감의 반응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제 주변에 어떤 주민들의 갈등, 경제적인 측면의 갈등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을 LH가 임대한 운영권을 대학이라든가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에 이런 데 제공해 나가면서 정부가 좀 포괄적으로 가는 개념을 좀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나가겠다는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오죽하면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겠는가 하는 그 여러 뜻을 포함하고 있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집을 가지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집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거비라는 게 소득에서 나오는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주택을 구입하겠다라는 의사가 커진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좀 좋은 신호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대 또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월세화는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 사는 분들도 없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소득과 주거 환경 악화의 악순환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저금리가 계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저금리 상태가 계속되면서 전세금이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금리가 낮다 보니까 월세로 전향을 한 거예요, 집주인들이요. 사실 이건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 금액 올라간 그 금리는 은행 금리보다 상당히 한 3배 정도로 비싸게 이분들이 추가 그 전세금을 받고 있어요. 지금 강남권만 해도
2년 사이에 전세금에서 그 올라간 금액들이 1억 5천, 뭐 많게는 2억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돈을 월세로 계산해서 낼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그 주거 문제, 복합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는 정부에서 지금 잘못된 게 전세금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전세금 대출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가계부채예요. 네. 가계부채라는 게 지금 1,300조 육박하는데 이거를 정부가 이제 그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장기 상환 대출에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간다. 엄격하게 하겠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소득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초창기에 초년병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지 않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이 월급을 가지고 어떤 월세 내고 뭐 전세금 대출을 뭐 내고 뭐 이러다 보면은 상당히 사회적으로는 어려운 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부가 어렵겠지만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구분을 시켜놔야 돼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구분하라. 예. 네, 집은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좀 펴나가면서 없는 사람들이 임대 쪽을 그 정부가 개입하는 건 100% 맞습니다. 네. 근데 100% 임대주택을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싸게 저렴하게 하는데 어떤 방법을 갈 것이냐. 네.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 주택보급률이 이제 103%, 4% 넘어가다 보니까 사회적 주택이라는 이런 단어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네. 사회적 주택이라는 게 과연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부가 지금 내미는 게 500가구 정도 공급을 먼저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 500가구 가지고 국민 그 체감 온대에 그 적합하게 와 닿겠느냐는 거죠. 예. 그러려면 어떡하겠어요? 정부는 자기들의 부채가 정부가 많이 갖고 있는 민간 사업자를 유인을 해서 이 공공임대에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럼 이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려면 정부가 내밀 수 있는 건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민간 사업자들의 이 참여를 떨어졌던 것은 표준 건축비가 현실화되는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동결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인상하겠다 정부가 이 대책이 발표한 건 잘했다고 저는 보는데. 네. 표준 건축비가 2008년 12월에 지금까지 동결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를 뭐 5% 인상을 해가면서 민간인들도 참여를 시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쓰는데 문제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제 혜택이라든가 금융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걸 단기성 정책을 펴서는 안 되고. 네. 중장기 정책으로 신뢰감을 형성하는 우리가 임대 무주택자를 위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가고 내년에 이렇게 가고 이런 걸 쭉 정확하게 발표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국민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월세가 너무 심하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예,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죠. 예. 그 문제를 사실은 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여당 야당 이 문제는 힘들게 좀 고민을 하셔서 네. 지나치게 금리에 몇 배 되는 월세는 좀 통제하는 정책을 같이 발표를 법리적으로 법에 대한 어떤 그 협조 차제가 이루어질 때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네. 정부 정책은 발표했는데 법안에서는 뒷장을 부린다든가 이래다 보면 이게 엇박자가 생겨서 사실은 고충을 받는 건 서민만 고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단지 주거 정책이나 뭐 시범성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과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네. 네, 경희대 부동산학과 이성근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한 권의 책이 어려운 경제를 이해하고 또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책과 경제 얘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요즘 경제 혹은 IT를 몰라도 구글이라는 말은 다들 알고 계신데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바로 구글의 미래라는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파고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 사태 이후로 사실 딥러닝 또 인공지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책이 바로 이 구글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글이 더 이상 검색 엔진, 인터넷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구글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가운데 하나이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네. 저자는 이러한 설명마저도 구글이라는 기업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장 굴뚝 하나 안 나고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회사가 돼 있거든요. 이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구글을 창업한 게 1997년, 이제 딱 20년이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도 세계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기업이 됐을까요? 예, 사실 우리가 이 구글과 마주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한 달 평균 100억 개 이상의 질문이 검색창에 입력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지메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네. 또 안드로이드는 가장 널리 쓰는 스마트폰 운영 체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공공연하게 그들이 움직이는 프레임이 문명과 인류 전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지금 어떤 사업을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 독일의 슈피겔지 실리콘밸리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 토마스 슐츠는 좀처럼 외부의 문을 열지 않는 구글의 내부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네. 레리 페이지라든가 세르게이 브린, 또 에릭 슈미트는 물론이고 구글의 비밀 연구소가 있다고 그래요. 구글 네. X라고 하는데. 구글 X요? 네. 그곳을 취재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글 글래스는 물론이고 자율주행차, 우주 엘리베이터, 나노 알약, 생명 연장 프로젝트, 지금 구글이 우리가 과거에 영화 속에서 봤던 일들을 상당 부분 진행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진짜 영화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밀 연구소까지 취재했다 이런 내용인데 좀 그 취재한 내용으로 알려진 게 있나요? 예. 이전의 책들이 구글의 과거를 다룬 반면 이 책은 미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데요. 네. 이 구글의 사업 방향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문샷이라고 그럽니다. 문샷이요? 예, 네. 1969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달 로켓 발사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추진해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생겨난 단어인데 네. 실리콘밸리에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도를 문샷이라고 하는데 이 구글의 문샷을 레리 페이지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는 항상 10배 철학을 강조한다고 해요. 10배. 네. 10 곱하기 구글이 하는 일은 모두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것보다 10배 더 위대하고 더 낫고 더 빨라야 한다는 건데요. 경쟁업체보다 조금 더 앞서가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으로는 결코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10배의 철학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0배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한 걸음이 아니라 10걸음이라는 건데 다른 기업들과도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일반 기업이 10% 성장 정도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가 오히려 시장에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10배 철학은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저항이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10% 나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과거의 수단이나 증명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10배 나은 걸 만들겠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시작한 것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기존의 전제들을 모두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에너지 엔진 체계와 에너지 동력 시스템을 연구해서 1리터에 30km 가는 차를 개발하면 네. 환경을 바꾸는데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저항들이 따르죠. 그래서 구글은 기존의 전제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엔진 시스템과 에너지 동력을 연구해서 아예 1리터에 200km 이상 갈 수 있는 차량을 연구하려는 그러한 문화를 독려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 10배네요. 자, 비밀연구소 취재 결과 풍선 전문가에 대한 얘기도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룬 프로젝트, 성층권을 돌면서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한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예, 아직도 지구상 인구의 3분의 2에게 빠른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네. 여기에다가 인터넷을 연결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무언가를 할 때는 그냥 돈만을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의 인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하는 거죠. 예.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구글의 독주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죠. 네. 또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빅데이터와 또 정보들로 인한 부작용도 우리가 우려할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선 구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구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또 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갖고 있는 책이고 많은 분들이 읽으셨지만 구글드 이 과거형의 책을 많이 봤는데 정말 구글의 미래를 보면 새로운 세상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오늘 정답자는 3009님 생수 한 박스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GMO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셨고요. 4384님 원마운트 티켓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정답 GMO. 처음 보내봅니다. 예, 반갑고요. 다음에도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도 계속 또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오후 3시 10분 생생경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월요일은 쉬고요. 화요일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